평택항 냉동 트럭 속 29구의 시신,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충격적인 진실. 상상해보라. 고요하던 평택항의 새벽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을 낡은 냉동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부두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화물 운송 차량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얼어붙은 공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터져나오며 모두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생선도 신선한 고기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29구의 인간 시신이 차갑게 굳은 채 쌓여 있었다. 이 사건은 즉시 항만 경찰과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떻게 수십 명의 젊은 생명이 가족의 품을 떠나 이 트럭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누가 감히 인간을 냉동 화물처럼 취급했단 말인가? 그날 밤 평택항은 더 이상 단순한 물류의 관문이 아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범죄와 인류의 비극을 목격한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열린 강철문 뒤편에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어둠의 조직,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15일 새벽, 경기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은 아직 옅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창백한 노란빛을 힘없이 뱉어내고 있었다. 항구의 밤벌레 소리와 서해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그 고요함 속 페인트가 빛바랜 냉동 탑차 한 대가 중국 웨이하이에서 온 여객선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빗돌게 달린 중국 번호판은 낡은 차량에 초라함을 더했다. 엔진은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어두운 비밀까지 짊어진 듯 힘겹게 울부짖었다. 운전석에는 피곤한 얼굴에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국 동포 출신 운전기사 김철민. 그는 이 항로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새벽 공기는 아직 서늘했지만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핸들을 쥔 손은 굳어 있었고 불안한 눈동자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기 싫은 듯 계속해서 주위를 헤맸다. 검문소에 서 있던 박진우 경감은 10년 넘게 항만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김철민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박 경감은 직감했다. 저 트럭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트럭이 멈추자 김철민이 창문을 내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냉동고등어입니다, 반장님. 문 열면 상해서요. 그의 말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다급했다. 박 경감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고작 생선 때문에 저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지. 그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지시했다. 탑차 문 여세요. 김철민은 더욱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 2명이 트럭 뒤편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둔탁한 금속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살을 내는 냉기와 함께 죽음 특유의 역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탑차 내부를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구에 달하는 사람들의 시신. 그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 서로에게 포개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반쯤 감긴 눈은 미처 내지르지 못한 비명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정적, 모든 경찰관이 말을 잃었다. 누구도 이런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새벽 안개 속에서 평택항은 거대한 비극의 증인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박 경감은 이것이 단순한 검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다. 트럭의 탑차문이 열린 이후 항만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평소 상쾌하던 바닷바람은 이제 무겁게 느껴졌다. 냉동고에서 흘러나온 역한 냄새는 숨을 막히게 했다. 경찰관들은 굳은 채 서 있었다. 일부는 코를 막았고 일부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29구의 얼어붙은 시신.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단순한 물건도 아니었다. 꺼져버린 젊은 생명들이었고 파묻힌 꿈들이었다. 박진우 경감은 부하들을 진정시켰다. 입국 라인 폐쇄하고 현장 통제, 경찰 통제선이 넓게 펼쳐졌다. 평소 분주하던 평택항 물류 라인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운전기사 김철민은 검문소에 구금되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식은땀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는 트럭 안의 내용물을 몰랐다고 반복해서 부인했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도착했다. 법의관 이수연 박사가 침착한 걸음으로 시신 수습 과정을 지휘했다. 하나씩 조심해서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시신이 옮겨졌다. 젊은 남성의 몸은 가벼웠다. 너무나도 가벼웠다.
한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죽기 전에 오랫동안 굶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하얀 천이 스치는 소리와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이수연 박사는 기록했다. 깡마른 몸, 팔에 남은 오래된 멍자국, 얼굴의 상처, 모든 기록은 고통에 퍼질 조각이었다. 한 희생자를 검사하던 중 그의 소나기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희미한 로고가 그려진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 비극의 문을 열어줄 열쇠일지도 몰랐다. 해가 떠오르며 옅은 안개를 뚫고 빛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빛은 온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오전 8시 모든 시신이 수습되었다. 29개의 하얀 시신낭이 아스팔트 위에 나란히 놓였다. 경찰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박 경감은 시신낭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여러분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아들, 딸들입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이 짓을 한 놈들이 누구든 세상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사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설 것이고 29명 젊은이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장막이 서서히 거칠 것이었다. 그날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분원의 부검실은 차가운 형광 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강철 부검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번호가 매겨진 하얀 시신낭들이 누워 있었다. 오직 의료기구 소리와 부검실을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침묵을 갈랐다. 법의학팀장 이수연 박사는 부검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잠을 설쳐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희생자들의 몸에 남은 모든 상처가 반드시 읽어내야 할 침묵의 메시지임을 알고 있었다. 1번부터 시작하죠. 조수 2명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시신낭을 열었다. 깡마른 젊은 남성의 시신이 드러났다. 앙상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이 박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명백한 영양실조네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수가 빠르게 기록했다. 다른 시신에서는 손목에 묶였던 흔적, 팔에 오래된 멍, 그리고 얼굴에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다. 그들은 냉동실 안에서 얼어 죽기 전에 이미 고문을 당했어요. 추위는 마지막 일격이었을 뿐이죠. 이 박사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검시관들이 혈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했다. 모두 서울 본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박사에게는 이미 주된 정황이 명확해 보였다. 희생자들은 약속된 연습생이 아니라 포로처럼 취급당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박진우 경감이 부검실로 들어왔다. 그의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는 말없이 시신들을 바라보았다. 1차 소견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 박사가 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부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아주 젊은 청년들입니다. 몸에서는 영양실조와 물리적 폭행의 흔적이 보입니다. 최종 사인은 저체온증이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고통을 겪었어요. 박 경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람을 물건처럼 다뤘군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구석에 있던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였다. 그는 속으로 물었다. 만약 내 동생이었다면. 다른 테이블에서는 작은 증거물들이 수집되고 있었다. 옷 조각, 개인 소지품, 그리고 평택항에서 발견되었던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희미한 로고가 밝힌 종이까지. 이제 법의학 분석을 통해 그 종이가 우연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그 로고는 이 비극의 배후에 있는 조직을 밝혀낼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박 경감은 굳은 얼굴로 기록했다. 내일 아침 이 증거는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본청의 지원이 필요해요. 밤은 깊어갔다. 시신낭 하나하나가 검사되고 상처 하나하나가 기록되었다. 모든 과정은 마치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려는 듯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선 박 경감은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희생자들의 창백한 얼굴과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소리 없는 맹세로 가득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벽이 다가올 무렵 1차 부검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주된 사인, 냉동 컨테이너 내에서의 저체 온증, 부수 요인, 영양실조, 탈수, 폭행 흔적, 희생자 연령,
대부분 18, 25세, 중요 증거물, K드림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인쇄된 종이 조각. 이 박사는 서류를 조용히 덮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증언을 마쳤습니다. 이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찾는 건 우리 몫이에요. 밖에서는 아침 해가 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다. 부검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서울이 움직여야 했다. 평택항 사건 이틀 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3층. 거대한 회의실은 심각한 표정의 얼굴들로 가득했다. 평택에서 올라온 보고 서류 뭉치가 긴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검 결과, 시신 사진, 그리고 희생자의 주머니에서 확보된 종이, 증거물까지. 프로젝터 화면에는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희미한 로고가 확대되어 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형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최강혁 총경이 테이블 끝에 섰다.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동료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다. 우리는 지금 29명의 젊은이가 얼어 죽은 인신매매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다. 최 총경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우선순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운전기사 김철민을 더 깊이 신문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 위장막일 겁니다. 사이버 수사팀이 즉시 발견 사항을 보고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 분석가 한지훈 경위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화려한 무대 조명, 콘서트장, 그리고 글래머러스한 댄서들의 사진으로 가득한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 K드림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한경위가 설명했다. 그들은 가수, 댄서, 모델을 모집하는 오디션 광고를 내걸고 해외 진출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사진들은 거의 다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방콕의 음악 행사에서, 일부는 서울 콘서트에서 가져온 사진에 로고만 붙인 겁니다. 최 총경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전부 가짜란 말이군. 네, 총경님. 한경위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이 광고를 퍼뜨린 계정 역시 가짜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고 전화번호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경기도 안산과 수원 일대에서 자주 접속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이 사실은 조직이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최 총경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회의의 방향을 확정지었다. 이건 연예기획사가 아니야. K드림은 인신매매 조직의 위장 간판일 뿐이고 그들의 흔적은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있어. 한 젊은 경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손을 들었다. 총경님, 이 광고가 몇 달 동안 유포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 중인 다른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최 총경은 그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맞아. 우리가 하루를 낭비할 때마다 또 다른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 오늘 밤부터 특별수사팀 815를 구성한다. 사이버팀, 정보팀, 강력팀까지 모든 부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는 단지 29명 희생자를 위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다. 30번째, 31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최 총경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젊은 얼굴들이 종이 위에서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국가의 약속을 요구하는 듯했다. 최 총경은 속으로 다짐했다. 너무 빨리 죽었구나. 하지만 너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한편 평택에서는 김철민이 여전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용된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숨기고 있는 공포를 똑똑히 보았다. 화물을 보낸 사람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모두가 그가 조직의 말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입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 밖에서는 평택항의 비극이 이미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TV는 냉동 트럭에서 29구 시신 발견, 인신매매 희생자 추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쏟아냈다.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경찰서로 연락해 자신의 아들, 딸이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소박한 집 마루에 앉아있던 윤 여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 윤민석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한 달 전 민석은 해외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약속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다. 어머니, 민석이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윤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TV 화면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이 불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윤 여사의 사연은 소식을 기다리는 전국의 수많은 가족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특별수사팀에 대한 도덕적 압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들은 범죄 조직과 싸우는 동시에 부모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최 총경은 그 보고들을 무거운 얼굴로 받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돼. 그날 밤 사이버팀은 계속해서 일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해 오래된 광고들을 파헤치고 전화번호를 추적했다. 수백 개의 무작위 데이터 속에서 서서히 패턴이 드러났다. 달콤한 말과 일자리를 약속하며 젊은이들을 가장 활발하게 모집한 계정이 하나 있었다. 그가 사용한 이름은 조민준, 위치는 자주 안산으로 추적되었다. 최 총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들어갈 문을 찾았군. 서울경찰청 특별수사팀 815 회의실. 마침내 조민준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돌파구로 떠올랐다. 사이버 데이터는 그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여주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젊은이들을 자주 모집했으며 추적된 IP 위치는 반복적으로 안산을 가리켰다. 최 총경은 팀원들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조민준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윗선으로 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 젊은 장교가 함정 수사를 제안했다. 우리 요원을 보내 새로운 희생자인 척 접근하게 합시다. 그 제안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런 작전은 위험이 컸다. 신부는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다. 모두가 고심하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전라도 출신의 젊은 수사관 강은서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총경님. 제 사투리는 자연스럽고 수수한 외모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최 총경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나? 강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이 내려졌다. 강은서가 미끼가 되었다.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과 배경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사용된 이름은 미나,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순박한 시골 소녀. 프로필 사진은 시골집을 배경으로 평범한 옷을 입고 수줍게 웃는 모습으로 찍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K드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딱 맞는 인재네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어요. 월급은 100만 원 이상. 강은서는 순진한 척하며 감탄하는 어조로 답했다. 정말요? 저는 고졸인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조민준은 재빨리 답했다. 상관없어요. 여권, 비자, 숙소까지 전부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우리만 따라오면 돼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대화를 감시하는 수사팀의 귀에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며칠 후 만남 제안이 왔다. 조민준은 짧게 썼다. 진심이면 안산중앙역 앞 카페에서 봅시다. 바이. 수사팀은 즉시 작전을 준비했다. 현장팀이 흩어졌다. 일부는 손님으로 위장에 앉았고 일부는 밖에서 대기했다. 강은서는 평범한 스카프, 작은 가방, 그리고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나섰다. 모든 디테일이 계산되었다. 그날 밤 카페는 평범해 보였다. 은은한 노란 조명, 부드러운 음악,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들. 강은서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시골 소녀의 순진함을 유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흰 셔츠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가 조민준이었다.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그는 곧장 강은서 앞에 앉았다. 걱정 마, 미나 씨. 우리랑 함께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강은서는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요. 속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조민준은 작게 웃으며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이 너무 많네. 내가 도와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신분증 사본이랑 사진 몇 장만 준비하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거의 1시간 동안 그는 가짜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조잡한 브로셔를 꺼내들고 마치 그것이 미래로 가는
황금 티켓인 양 흔들었다. 강은서는 열정적인 얼굴을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박진우 경감과 팀원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강은서가 발각될까봐, 조민준이 갑자기 의심할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조민준이 대화를 마무리했다. 내일 다시 연락할게. 서류 준비해놔. 그는 새로운 희생자를 얻었다는 자신감에 차서 일어섰다. 강은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의 옷에 숨겨진 소형 마이크가 조민준의 모든 말을 녹음한 파일이 전송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였다. 현장팀은 즉시 조민준의 뒤를 따랐다. 그는 카페에서 나와 여유롭게 좁은 골목을 지나 한 허름한 빌라 앞에서 멈췄다. 최 총경이 무전으로 지시했다. 진입 확인하고 안전 확보되는 즉시 검거해. 빌라 문이 열리고 조민준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초 만에 문이 부서지며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외침이 울려 퍼졌다. 조민준은 놀라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즉시 제압당했다. 집안에 있던 다른 2명도 저항할 틈 없이 체포되었다. 수색이 즉시 이루어졌다. 수십 개의 유심카드, 여러 대의 노트북, 그리고 노트가 발견되었다. 노트를 펼치자 페이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의 이름, 주소, 나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몇몇 이름은 평택항 희생자 명단과 일치했다. 조민준이 그 어두운 사슬의 일부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수갑을 찬 채 조민준은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졌다. 멀리서 강은서는 감시 차량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안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민준은 첫 번째 문에 불과했다. 그 뒤에는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 있었다. 그 이름은 이미 수사관들의 귀에 오래전부터 맴돌고 있었다. 박 여사라고 불리는 박미숙. 조민준이 체포된 날 밤 그는 경기도 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취조실, 그는 금속 테이블에 수갑이 채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카페에서 보여주었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박진우 경감이 다른 수사관 2명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이름으로 가득 찬 노트, 유심카드, 노트북, 그리고 미나와의 대화 녹취록 등 증거물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스피커에서는 조민준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것만으로도 넌 끝났어. 박 경감이 나지막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우린 네가 말다닌 걸 알아. 네 위에 누가 있는지 말해. 그러면 형량을 줄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지. 처음엔 조민준은 입을 닫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모든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녹취록이 반복 재생되자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총책이 아닙니다. 박 여사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습니다. 박 경감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여자는 누구지? 본명은 박미숙. 나이는 40대쯤 됐어요. 그 여자가 우리에게 연락해서 임무를 배분하고 누구를 모집할지 결정합니다. 희생자들의 모든 서류는 결국 그 여자 손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있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어요. 경찰을 피하려고 한 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항상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아직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 정보는 즉시 서울로 보고되었다. 수사팀 본부에서 최강혁 총경은 어두운 얼굴로 보고서를 읽었다. 역시 핵심 인물이 있었군. 박미숙. 그녀가 해외 조직과 국내를 잇는 주요 연결고리야. 다음날 아침 팀은 화성으로 출발했다. 표식 없는 검은색 세단이 먼지 날리는 길을 달렸다. 길가에는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은 시장은 상인들로 붐볐다. 민간인 복장을 한 수사팀원들이 흩어져 주민들 사이에 섞여들며 눈에 띄지 않게 정보를 수집했다. 커피숍과 시장에서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한 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년 여성으로 스쿠터를 자주 타고 다니며 때로는 젊은 남자 2명과 함께 다닌다고 했다. 그녀는 친절하며 해외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박 여사라고만 알았다. 저녁 무렵 한 지역 정보원이 작은 길 근처에 허름한 주택을 가리켰다. 틀림없다면 저 집에 자주 드나들어요. 가끔 몇 주씩 머물다가 또 옮기고요. 팀은 잠복 수사를 결정했다. 이틀 동안 그들은 교대로 잠복하며 분식집 손님이나 노점상으로 위장했다. 3일째 되던 날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한 여성이 작은 가방을 메고 집에서 나왔다. 확보된 사진과 얼굴이 일치했다. 그녀가 박미숙이었다. 박 경감은 멀리서 지켜보며 말했다. 저 여자다. 최 총경은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조직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먼저 보자. 그날 밤 박미숙은 한 식당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는 것이 포착되었다. 망원 카메라를 통해 팀은 그들이 서류 봉투를 교환하는 순간을 녹화했다. 봉투 안을 언뜻 보니 이름과 나이가 적힌 명단이 들어있었다. 이미 파악된 모집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다. 최 총경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틀림없어. 우리가 찾던 연결고리다. 저 명단이 그녀의 손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갈 거야. 임시 지휘소에서 팀은 격렬하게 토론했다. 박미숙을 지금 당장 체포하면 사슬을 끊을 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조직이 도망칠 위험이 있었다. 박미숙만 잡으면 바다 건너편의 총책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강은서가 말했다. 그녀가 그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민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다. 추가 신문에서 그는 마침내 다른 이름을 실토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숙에게는 중국에 남동생이 있어요. 이름은 박태진. 그가 희생자들이 갇히는 캠프를 관리합니다. 모집된 젊은이들은 모두 결국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이름의 수사팀은 숨을 죽였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모집책 박미숙, 중국의 실행책 박태진. 그리고 그들 위에는 큰 형님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었다. 박 경감은 어두운 얼굴로 수첩을 덮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박미숙을 체포하는 것만이 아니야. 국경을 넘는 조직의 문을 여는 일이지. 최 총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러기 위해선 아주 신중해야 해. 한 번의 실수가 그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화성의 밤이 내렸다. 멀리서 주택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조용한 작은 길에서 수사팀원들은 여전히 교대로 잠복 중이었다. 그들은 박미숙의 모든 움직임이 이제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모두가 거대한 추적이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화성에서의 잠복은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특별수사팀 815는 박미숙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추적했다. 그녀는 항상 조심했다. 결코 같은 길을 두 번 가지 않았고 자주 뒤를 돌아보았으며 때로는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는 척 멈춰서서 미행이 없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작은 실수는 결국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미숙은 임대주택에서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스쿠터를 타고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멀리서 팀은 두 명의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짧은 만남, 가방이 건네졌고 박미숙은 떠났다. 망원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중에 그 장소를 확인한 결과 바닥에 흩어진 몇 장의 신분증 사본이 발견되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젊은이들의 이름이었다. 박미숙이 방금 새로운 희생자 명단을 넘겼다는 증거였다. 최강혁 총경은 녹화된 영상을 긴장된 얼굴로 바라보았다. 충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새벽에 체포한다. 작전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작전은 새벽에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수사팀원이 이미 위치를 잡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박진우 경감이 선두팀을 이끌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는 이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때 집문을 세게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소리가 울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음 순간 문이 부서지고 팀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있던 박미숙은 놀라 손에서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두 명의 대원이 이미 그녀를 막아섰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채웠다. 박미숙 씨, 당신을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집안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증오에 찬 눈으로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수색이 즉시 이루어졌다. 옷장에서 신분증 4번 뭉치, 증명사진, 그리고 여행 서류가 발견되었다.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노트북에는 해외 계좌로의 송금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고리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입증했다. 주민들은 밖에 모여들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박미숙을 친절하고 남을 잘 돕는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위험한 조직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박미숙은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뚜렷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고 마치 이런 압박에 익숙하다는 듯 옅은 미소만 띠고 있었다. 박경감이 대화를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소. 명단, 서류, 돈. 이제 장난은 그만두시지. 당신과 함께 일한 자가 누군지 말해. 박미숙은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무서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많아요. 내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나타날 뿐이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최 총경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차분했다. 당신은 도구일 뿐이야, 박미숙. 지배자가 아니라고. 입을 다물면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끝장나는 거고, 입을 열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박미숙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짧게 웃었다. 좋아요. 내가 한모든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난 그저 내 남동생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경감이 즉시 물었다. 당신 남동생이 누군데? 이름은 박태진. 중국에 있어요. 모집된 젊은이들은 모두 결국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가 그들을 가두는 캠프를 관리하죠.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이름은 이전에 조민준이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박미숙 자신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증거의 사슬이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의 박미숙, 중국의 박태진, 그리고 박태진 위에는 최 총경이 다그쳤다. 박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우리가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본명은 몰라요. 오직 박태진만 그와 직접 연락해요. 하지만 그가 한번 명령하면 모두가 복종합니다.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해요. 그 진술은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심리적 압박이 그녀의 차분한 가면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컵에 물을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공식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압수수색에서 나온 모든 증거가 포함되었다. 신원 서류, 송금 기록, 그리고 중국 번호와의 통화 녹음까지. 이 사실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박태진과 그의 조직을 쫓는 것이다. 본부에서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분위기는 조용했다. 박태진의 이름을 들은 강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택항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로 박태진이 그들을 가둔 거라면 그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겠구나. 최 총경은 그날 밤 회의를 무거운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오늘 우리는 박미숙을 체포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바다 건너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녀의 남동생 박태진이 있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대담해져야 한다. 수사팀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물망이 평택에서 화성으로 조여졌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추적은 국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경찰청 본청의 고층, 긴급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최강혁 총경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박미숙의 신문 결과를 발표했다. 화면에는 신분증 사본, 송금 기록, 그리고 중국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남동생 박태진에 대한 박미숙의 자백 녹취록이 표시되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국내에 한 고리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최 총경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희생자들을 감금한 것은 박태진이고 그 위에는 큰 형님이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국내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공식적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최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를 첨부한 공식 요청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단계는 합법적이어야 작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특별팀이 중국 칭다오 출발했다. 비행시간은 거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 때문에 길게 느껴졌다. 강은서는 창가에 앉아 뭉게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택항 희생자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캠프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중국에 도착하자 그들은 공안부 형사국 부국장의 영접을 받았다. 공식 회의는 공안부 본부에서 열렸다. 두꺼운 서류 처리 테이블 위에 쌓였다. 중국 측 부국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도 유사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 중 다수도 같은 조직에 속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큰 지도가 회의 테이블에 펼쳐졌다. 산둥성 국경 근처 광활한 농장과 숲지대 한가운데에 붉은 점이 표시되었다. 양측의 정보가 여기서 일치합니다. 부국장이 한 대형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짜 직업훈련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박태진이 그곳에서 활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도를 응시했다. 저곳이 사실이라면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반드시 안전하게 구출해야 한다. 작전 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었다. 3단계로 구성되었다. 상황 확인을 위한 조용한 침투, 합동팀의 신속한 급습, 그리고 희생자 구출. 강은선은 다시 한번 위장 임무를 맡게 되었다. 안산에서의 경험이 강력한 이유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떨렸다. 만약 그들이 저를 알아보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최 총경은 그녀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우리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팀이 즉시 진입한다. 하지만 네가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문이 없다. 결전의 날이 왔다. 산둥성 국경의 밤은 습했다. 축축한 습공기가 코를 찔렀다. 한중 합동팀이 안전 지점에 모여 무전으로 조용히 소통했다. 강은선은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한 명의 중국 요원이 인력 브로커 역할을 하며 그녀와 동행했다. 그들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형 건물에 접근했다. 서치라이트가 돌고 있었고 가벼운 무장을 한 남자 몇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강은선은 고개를 숙였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디서 왔지?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중국 요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골에서 온 신입이야. 경비원은 여전히 의심하며 강은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비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떠는 척하며 옷깃을 꽉 쥐었다. 긴장된 몇 초가 흐른 후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철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은서는 숨을 참았다. 낡은 커튼 뒤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닥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다. 일부는 굶주림에 몸을 떨고 있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살려주세요. 그곳은 모든 희망을 빨아들이는 듯한 절망의 공간이었다. 중앙방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턱은 단단했다. 그의 눈빛은 계산으로 가득했다. 그가 박태진이었다. 신입인가? 그가 짧게 물었다. 강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중국 요원이 대답했다. 네, 보스. 다루기 쉬운 시골애입니다. 박태진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테스트해보지. 통과하면 프로그램에 합류시킨다. 강은서는 두려운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경비원의 수, 카메라 위치, 건물의 구조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녀는 팔찌에 숨겨진 작은 송신기를 눌렀다. 그 신호는 밖의 팀에게 수신되었다. 박 경감은 즉시 지도에 좌표를 표시했다. 위치 확인. 캠프는 여기다. 생존자가 있어. 최 총경은 무전기를 통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오늘 밤 급습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이제 박태진이 안에 있다는 것과 희생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합동팀은 조용히 안전지점으로 철수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들의 투지는 불타올랐다. 산둥성의 숲 한가운데서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 강은서는 조심스럽게 위장을 유지하며 안에 남았다. 매 순간이 구출로 가는 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주위에 도사리는 위험을 알았지만 수십 명의 생명이 이제 자신의 용기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다. 새벽이 산둥성의 숲에 서서히 다가왔다. 옅은 안개가 나무들 사이에 걸려 구불구불한 흙길을 덮고 있었다. 안전지점에서 한중 합동수사팀이 모였다. 긴장된 얼굴, 준비된 무기, 손전등 불빛 아래 임시 테이블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최강혁 총경이 간결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은서에게서 온 정보는 명확하다. 희생자들은 내부에 있고 경비원은 약 20명, 가벼운 무장을 하고 있다. 최우선 목표는 희생자 구출, 그리고 박태진을 생포하는 것이다. 희생자의 피가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중국 공안부의 부국장이 덧붙였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움직인다. 기습 효과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캠프 안에서 강은서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몸은 지쳤지만 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나와 억지로 체조를 하는 희생자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일부는 머리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강은서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내버려둔 채 공격 신호를 기다렸다. 정확히 4시. 합동팀이 소리 없이 접근했다.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전면, 후면, 측면으로 포위했다. 숲은 귀뚜라미, 소리와 대원들의 긴장된 숨소리로 가득했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섬광탄이 철조망을 강타했다. 경보가 울리고 서치라이트가 흔들렸다. 경비원들은 당황하여 소리치며 무기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사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진우 경감이 선두에서 외쳤다. 진격, 희생자를 보호하라. 고무탄과 최루탄이 마당을 뒤덮었다. 건물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함성이 뒤섞였다. 강은서는 즉시 반응했다. 한 경비원이 그녀를 잡으려 하자 그녀는 나무 의자를 걷어차 상대의 다리를 덮쳤다. 경비원이 비틀거리는 사이 강은서는 몸을 피했다. 근처에 있던 말은 청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강은서는 속삭였다. 구하러 왔어요. 우린 구출될 거예요. 전투는 사방에서 벌어졌다. 최루가스가 실내를 채워 경비원들이 심하게 기침했다. 일부 희생자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료팀의 인도로 안전한 구석으로 향했다. 2명의 경비원이 연문으로 숲을 향해 도망치려 했지만 측면팀이 즉시 추격했다. 허공에 발사된 경고 사격에 그들은 떨면서 손을 들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2층에서 박태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손에 든 권총이 번쩍였다. 멍청한 놈들, 들여보내지 마. 그는 뒤섞인 언어로 소리쳤다. 그는 허공에 두 발을 쏘아 잠시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 경감은 계단 아래에서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박태진, 넌 포위됐다. 무기 버려. 하지만 박태진은 오히려 비웃었다. 쉽게 끝날 것 같아. 나 혼자 가지 않아. 그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한 10대 소년을 향해 권총을 겨눴다. 상황은 긴박해졌다. 다른 희생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강은서가 박 경감에게 짧은 신호를 보낸 뒤 재빨리 작은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렸다. 쿵하는 큰 소리가 박태진을 속였고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박 경감이 쏜 고무탄이 박태진의 어깨를 정확히 가격했다. 권총이 손에서 떨어지고 그의 몸은 계단 2칸을 굴러 떨어졌다. 2명의 대원이 즉시 그를 바닥에 눌렀다. 수갑이 저항하는 그의 손을 채웠다. 희생자들 사이에서 희미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아까 인질로 잡혔던 소녀는 흐느끼며 울었고 강은서가 그녀를 껴안았다. 이제 안전해.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전투는 40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20명의 경비원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최루가스와 고무탄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인질 중 사망자는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박태진은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은 탈출구를 찾듯 사납게 번뜩였다. 최 총경이 다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모든 건 끝났다.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당에서는 희생자들이 임시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은 퀭했고 일부는 자신들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어떤 이는 히스테릭하게 울었고 어떤 이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침묵했다. 의료팀은 물과 간단한 음식을 나눠주느라 분주했다. 강은서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한 청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영영 못 나갈 줄 알았어요. 강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마침내 해가 떠올랐다. 주황색 빛이 안개를 뚫었다. 어젯밤 위압적으로 서 있던 캠프 건물은 이제 경찰 인력으로 가득했다. 최루가스의 옅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빗줄기가 있었다. 수십 명의 생명이 구출되었다. 중국 측 부국장이 최 총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의 협력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존재, 큰 형님이 남아 있습니다. 최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호송차에 타는 박태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요새도 진실을 막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어젯밤 조용했던 흙길은 이제 경찰 차량으로 가득했다. 이 작전은 국경지대에서 가장 큰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박태진의 배후에는 여전히 큰 형님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중국 공안부 본부. 취조실은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있었다. 단방향 유리 뒤에서 최강혁 총경과 중국 측 부국장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박태진이 수갑에 손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고무탄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려 애썼다. 중국 수사관이 대화를 시작했다. 박태진, 당신은 국제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소. 증거는 명백하오.
위조 서류,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당신 누나 박미숙의 자백까지 박태진은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증거? 당신들이 가진 건 쓰레기뿐이야. 이 모든 걸 누가 실제로 조종하는지 당신들은 전혀 몰라. 함께 있던 박진우 경감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누군지 말해. 넌 이미 졌어. 형량을 줄일 유일한 방법은 협조하는 것뿐이야. 박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웃었다. 내가 감옥을 두려워할 것 같아?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를 큰 형님이라고 부르지.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그는 명령 한마디로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모든 수사관이 숨을 죽였다. 그 이름은 박미숙이 이미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박태진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최 총경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가 누군데? 본명, 위치는? 박태진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본명은 몰라. 우리는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했어. 가끔은 쓰고 바로 버리는 대포폰으로, 가끔은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나라의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돈으로 매수한 경찰도 그에게 복종해. 중국 측 부국장이 빠르게 기록했다. 다른 단서는 활동지역, 습관, 뭐든지. 박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밤의 제왕이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려. 항구 도시에 본거지가 있다고 들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어. 유리 뒤에서 듣고 있던 강은서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밤의 제왕. 그 이름은 무시무시하게 울려 퍼졌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해 수사관들은 큰 형님, 즉 밤의 제왕이 한국에서의 모집, 중국에서의 감금, 그리고 제3국으로의 피해자 판매까지 모든 흐름을 통제하는 최종 보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조직은 국경을 넘어 차명계좌, 고속보트, 그리고 중개인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합동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벽에는 동남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선이 인신매매 경로를 따라 점들을 연결했다. 한국에서 시작해 서해를 건너 산둥성으로, 그리고 다시 어두운 항구들로 흘러갔다. 최 총경은 중국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작은 범죄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없이는 뿌리가 아닌 가지만 자를 뿐입니다. 중국 측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내일 우리는 인터폴과 아세안폴에 연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작전이 되어야 합니다. 강은서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방금 구출된 희생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구출되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얼굴들이 너무 많았다. 지체되는 매 순간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 박경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강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 자격이 있었지 포로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박경감은 공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칭다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 부국장과 최 총경이 나란히 섰다.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사진들이 표시되었다. 수갑을 찬 박태진, 구출된 희생자들, 그리고 위조 서류 증거물들. 이것은 큰 진전입니다. 부국장이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큰 형님이라는 거물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조직을 뿌리 뽑을 것을 약속합니다. 최 총경이 덧붙였다. 오늘 우리는 협력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제왕과의 추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뉴스는 동아시아 언론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헤드라인이 터져나왔다. 사상 최대 인신매매 조직 적발, 밤의 제왕 추적 시작되다. 그날 밤 임시본부에서 최 총경은 홀로 앉아 지도와 사진으로 가득 찬 작전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연결된 붉은 선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는 다음 전투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은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들 명단입니다. 그들은 아직 밤의 제왕 조직의 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총경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든 무너뜨릴 것이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었다. 칭다오의 도시 불빛은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듯 반짝였다. 그러나 특별수사팀과 중국 공안에게
밤의 제왕의 그림자는 이미 다음 목표가 되었다. 추적은 국경을 넘어섰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위치한 인터폴 임시본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에는 붉은 선들과 용의자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 중앙에는 밤의 제왕이라는 글씨와 함께 검은 실루엣 하나만 있었다. 최강혁 총경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작전판을 응시했다. 박태진을 체포하고 창고를 급습하고 해상에서 희생자 이송을 저지하기까지 했지만 조직의 핵심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강은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최신 분석 결과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박태진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자금 흐름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의 여러 유령 회사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을 가리킵니다. 그 자금은 고속 보트를 이용한 인신매매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진우 경감이 고개를 들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지? 일부 선박은 태국 남부로, 일부는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밀수가 작기로 유명한 한국의 한 대형 항구, 부산항으로 가는 특별 경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즉시 무거워졌다. 부산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로 매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인신매매의 흔적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만약 밤의 제왕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악만 마피아 조직과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 총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수사팀은 즉시 나뉘었다. 박진우 경감은 항만 노동자로 위장하는 특수부대에 합류했다. 강은서는 분석팀에 배치되어 희생자들의 증언과 인터폴 데이터를 연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후 며칠 동안 부산항에서의 수사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박 경감은 낡은 조끼를 입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컨테이너를 옮겼다. 그는 가까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했다. 특정 창고 하나는 항상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밤에는 공식 기록 없이 트럭들이 드나들었다. 박 경감은 숨겨진 무전기로 보고했다. 목표는 아마 17번 창고. 다른 창고에 비해 활동이 지나치게 조용해. 본부 분석실에서 강은서는 항구를 떠나는 선박 목록을 조사했다. 그녀는 특정 선박이 항상 자정에 출항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공식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지만 GPS 신호가 해상에서 몇 시간 동안 사라지곤 했다. 그들은 일부러 송수신기를 끄는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이 바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때일 겁니다. 최 총경은 모든 정보를 종합했다. 17번 창고, GPS가 꺼지는 선박, 유령 회사로부터의 자금 경로, 모든 것이 한 가지 밤의 제왕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다. 확인을 위해 그날 밤 잠복 작전이 펼쳐졌다. 합동팀이 창고 주변에 흩어졌다. 멀리서 그들은 트럭이 멈추는 것을 보았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몇 명이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내렸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있던 박경감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이건 박태진의 캠프에서 희생자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아. 그는 무전기를 꽉 쥐고 즉시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니 검은색 세단에서 거구의 남자가 내렸다. 얼굴은 불분명했지만 그의 아우라는 위압적이었다. 그는 단지 손짓만 했고 경비원들은 서둘러 트럭을 움직였다. 저자는 분명 밤의 제왕의 측근이야. 박경감이 속삭였다. 망원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데이터가 본부 분석실로 전송되었을 때 남자의 얼굴이 확인되었다. 인터폴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황 회장, 과거 무기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항상 법망을 빠져나갔던 물류업자였다. 최 총경은 턱을 굳힌 채 사진을 응시했다. 그가 밤의 제왕의 측근이라면 우리는 조직의 핵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딜레마가 생겼다. 그날 밤 창고를 급습하면 출항할 대형 선박의 흔적을 놓칠 위험이 있었다. 선박이 출항할 때까지 기다리면 국경을 넘는 조직을 잡을 더 큰 기회를 열 수 있었다. 긴급회의에서 최 총경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두 겹으로 팀을 배치한다. 첫 번째 팀은 창고를 감시하고 트럭을 추적한다. 두 번째 팀은 선박을 미행할 해상작전을 준비한다. 둘 중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경감은 첫 번째 팀에, 강은서는 지휘본부에서 두 번째 팀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밤은 깊어갔다. 컨테이너 뒤에서 박경감은 갇힌 젊은이들이 마치 화물처럼 거대한 나무 상자에 실리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인간이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권총을 잡을 뻔했지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최 총경의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단독 행동은 금물이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한편 지휘본부에서 강은서는 레이더 화면을 감시했다. 작은 점으로 표시된 선박이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송수신기는 아직 켜져 있었다. 그녀는 곧 그 선박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러 나라의 뿌리를 둔 조직에 맞서는 대륙을 넘나드는 추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 뒤에서 밤의 제왕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해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며 순찰선 선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지휘실에서는 녹색 레이더 불빛이 천천히 돌며 분주한 해역을 움직이는 모든 점을 감시했다. 한중 합동 순찰선은 인터폴 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방금 부산항을 떠난 거대한 화물선을 조용히 미행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배는 강철 컨테이너로 가득 찬 평범한 화물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일부 컨테이너의 화물로 위장된 살아있는 인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은서는 레이더 화면 옆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송수신기가 방금 꺼졌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선박의 점이 갑자기 전자지도에서 사라졌다. 지휘실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순찰선 갑판에 있던 박진우 경감이 야간 투시경을 들었다. 멀리서 목표 선박이 남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라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바짝 붙어 있어. 최강혁 총경이 무전으로 간결하게 지시했다. 거리를 유지해. 북쪽에서 레이더의 다른 점이 나타났다. 항해등도 켜지 않은 고속보트였다. 그 배는 재빠르게 화물선으로 접근했다. 해상에서 무언가를 옮기려는 겁니다. 강은서가 중얼거렸다. 최 총경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더 가까이서 봐야 해. 소형팀을 쾌속정으로 보내. 박 경감도 그 팀에 포함되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소형 무전기를 착용한 채 그는 다른 3명의 대원과 함께 쾌속정에 올랐다. 엔진이 조용히 켜지고 보트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짠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파도 소리는 긴장감 넘치는 음악처럼 들렸다. 그들은 천천히 접근하여 안전거리에서 멈췄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박 경감은 화물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고속보트로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희미한 비명이 들렸지만 경비원들의 거친 고함에 묻혔다. 그의 심장이 떨렸다. 저 상자 안에 사람이 있어. 박 경감은 무전기를 눌렀다. 해상에서 인신매매 확인, 개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순찰선에서 최 총경은 인터폴 관계자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지금 공해상에 있습니다. 인터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던 인터폴 관계자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행동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지시가 떨어졌다. 소형팀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컨테이너 하나가 거의 다 옮겨졌을 때 박 경감이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보트 엔진 소리가 울부짖고 서치 라이트가 켜졌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박 경감이 외쳤다. 혼란이 벌어졌다. 고속보트의 경비원들이 무기를 들고 허공에 몇 발을 쏘았다. 순찰팀은 고무탄으로 응수했다. 총성, 비명,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컨테이너 하나가 흔들리며 바다에 거의 빠질 뻔했다. 안에서 희생자들이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경감은 좁은 갑판을 달려 쇠지렛대로 컨테이너가 제자리에 있도록 버텼다. 숨은 가빴고 손은 무게를 견디느라 떨렸다. 다른 쪽에서는 2명의 경비원이 작은 보트로 탈출하려 했지만 다른 쾌속정이 즉시 길을 막고 밝은 서치라이트를 켰다. 그들은 마침내 손을 들고 항복했다. 작은 전투는 15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고속보트는 제압되었고 몇 명의 경비원이 생포되었다. 희생자들이 든 컨테이너는 즉시 확보되어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묶였다. 박 경감은 컨테이너의 작은 환기구를 열었다. 창백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젖어 있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몇 개의 말은 손이 뻗어나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의 손을 잡았다.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할 때 지휘본부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화물선에서 발신된 짧은 위성통신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호는 우리가 오랫동안 밤의 제왕의 것으로 의심해온 암호화된 번호로 향했습니다. 지휘실의 모든 눈이 얼어붙었다. 강은서는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바로 그다. 우리가 지금까지 쫓던 그림자.
최 총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거의 다 왔다. 아주 가까이.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진을 잡는 것과 항구와 국제조직망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을 상대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싸움이었다. 다시 잔잔해진 바다 위에서 순찰선은 방금 구출된 희생자들을 태우고 움직였다.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황색 빛이 밤의 긴장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 빛 너머로 밤의 제왕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기다리는 듯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인터폴 임시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에는 붉은 선과 용의자들의 사진이 빼곡했다. 그 중앙에는 밤의 제왕이라는 글씨와 함께 검은 실루엣 하나만 있었다. 최강혁 총경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작전판을 응시했다. 박태진을 체포하고 창고를 급습하고 해상에서 희생자 이송을 저지하기까지 했지만 조직의 핵심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강은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최신 분석 결과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화물선에서 발신된 위성통신 패턴과 금융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황 회장입니다. 박진우 경감이 고개를 들었다. 부산항에서 봤던 그 물류업자 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여러 유령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여러 차례 위조 외교 여권으로 마카오와 마닐라를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누군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그가 밤의 제왕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 총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렇다면 황 회장은 오른팔일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총책을 찾아야 해.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인터폴을 통해 자금 경로를 압박하고 국제항만당국과 협력하는 글로벌 전략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다. 한 젊은 경찰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총경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급습하려던 인천의 한 창고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모든 증거물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옮겨졌습니다. 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최 총경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렇게 빨리 알았을 리가 없어. 내부자가 없다면. 의심은 즉시 합동팀의 작은 원안으로 향했다. 박 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면 밤의 제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강은서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전 한 팀원의 이상한 눈빛을 기억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말하기를 망설였다. 한편 박태진에 대한 신문은 계속되었다. 압박 속에서 그는 마침내 희미한 이름을 언급했다. 그 사람은 다른 별명이 있어. 동쪽의 그림자라고. 그 말에 수사관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최 총경이 재빨리 기록했다. 동쪽의 그림자? 무슨 뜻이지? 박태진은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어디서든 찾아봐. 하지만 당신들은 그를 찾지 못할 거야. 그는 모든 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 심지어 당신들 팀 안에도. 그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을 강타했다. 정말로 합동팀에 밤의 제왕의 첩자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회의에서 강은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김 팀장이 항구에 있을 때 비밀리에 전화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박 경감이 재빨리 돌아보았다. 확실해? 강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증거는 없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어요. 최 총경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정했다. 내일부터 모든 팀원의 통신을 감시한다.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어. 밤의 제왕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인터폴 데이터는 금융 네트워크가 마카오, 홍콩, 심지어 중동까지 뻗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유령회사는 가짜 이름, 차명 계좌, 그리고 깃발 없이 항의하는 선박과 연결돼 있었다. 강은서는 지친 눈으로 작전판을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야. 이건 글로벌 마피아고 우리는 그림자 뒤에 숨는 법을 아는 사람과 싸우고 있어. 박경감이 그녀 옆에 서서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모든 그림자는 존재하기 위해 빛이 필요해. 우리는 그 빛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모두가 회의실을 나간 후에도 최 총경은 여전히 거대한 작전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밤의 제왕이라고 쓰인 검은 실루엣이 압박해 오는 듯했다. 그는 이 추적이 국경을 넘어섰고 팀 내에 배신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인터폴 임시본부의 회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쌓인 긴장감을 더하는 듯했다. 최강혁 총경이 강경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즉시 찾아내지 못하면 작전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 밤의 제왕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오늘 밤부터 모든 통신을 걸러낸다.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 무선 신호까지 모든 것을 감시한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본부 내부에서 황 회장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위성 번호로 비밀 통화가 발신된 것이었다. 통화 시간은 실패한 인천 창고 급습 직전 몇 분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타난 이름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김 팀장, 지금까지 현장 작전에 참여했던 경찰 간부 중 한 명이었다. 강은선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 경감은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을 굳혔다. 믿을 수 없어.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는데. 그날 밤 김 팀장은 조용히 취조실로 불려갔다. 그는 침착해 보였고 심지어 옅은 미소까지 지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담담하게 물었다. 최 총경이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조직의 정보를 넘겼어. 디지털 증거는 부정할 수 없어. 김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작게 웃었다. 당신들이 밤의 제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어디에나 눈을 가지고 있어. 난 그저 이기는 편을 선택했을 뿐이야. 강한 편을. 최 총경이 책상을 내리쳤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팔아넘겼나? 김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미소가 차갑게 변했다. 돈? 돈만이 아니야. 이건 권력에 관한 문제고 당신들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작은 졸에 불과해. 그 배신은 팀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김 팀장은 공식적으로 구속되었지만 그가 초래한 피해는 이미 느껴졌다. 많은 계획이 수정되어야 했고 많은 목표물들이 이미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김 팀장의 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왔다. 그는 밤의 제왕이 대규모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제 해상 경로를 통해 중동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인신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백 명의 희생자들이 불법 계약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어 필리핀의 비밀 항구에서 출발할 화물선에 실릴 예정이었다. 최 총경은 펼쳐진 지도를 바라보았다. 붉은 선이 서울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움직여야 해. 인터폴은 즉시 필리핀 당국에 연락했다. 그들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작전은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 항구는 거친 현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밤에제 왕의 용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회의실에서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핵심 팀을 마닐라로 보낸다. 최 총경이 말했다. 이 작전은 단지 한 번의 운송을 막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밤의 제왕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 강은선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지도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을 구해야 해요. 만약 수백 명이 정말로 보내진다면 그건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겁니다. 박 경감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밤의 제왕의 내부 서클을 뚫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떤 위험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준비가 시작되었다. 위성 데이터, 선박 일정, 비밀 항구의 항공 사진까지 수집되었다. 기술팀은 항구의 모든 구석을 확대하며 가능한 진입 경로를 찾았다. 최 총경은 그날 밤 팀원들 앞에 섰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다. 평택항에서 화성, 그리고 국제 해역까지. 배신 때문에 시간도 동료도 잃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여전히 같다. 이 조직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만 존재했던 인물과 직접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다. 모든 팀원들은 다음 작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건물 밖에서 서울의 도시 불빛이 비 아래 반짝였다. 그러나 본부 안에서는 회의실의 불빛이 작전판의 거대한 그림자 하나만을 비추고 있었다. 밤의 제왕, 추적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가 필리핀에서 그 그림자의 지배자의 가면이 깨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필리핀 루손 해안의 작은 부두에 합동팀이 도착했을 때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슬비가 부두를 적셨고 간헐적인 조명등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멀리서 화물선의 실루엣이 숨을 참는 거대한 생물처럼 조용히 떠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배가 닻을 올리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망망대해로 사라질 것이다. 최강혁 총경은 낡은 창고벽 뒤에 서서 귀에 헤드셋을 착용했다. 지시는 간결하게 정리되었다. 필리핀 부대는 해상을 차단하고 한중 합동팀은 육로로 잠입한다. 최우선 순위는 희생자 구출이다. 강은서는 재킷을 여미며 희미하게 빛나는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평택항의 창백한 얼굴들이 다시 떠올랐다. 오늘 밤 모든 막다른 길, 모든 피로, 모든 두려움이 끝나야 했다. 신호가 떨어졌다. 창고 연문이 조용히 밀렸다. 박진우 경감이 선두로 진입했다. 숨을 죽이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훑었다. 안에서는 발전기 소리가 낮게 윙윙거렸다. 철망으로 된 거대한 상자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다. 그 틈새로 희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강은서는 상자들의 위치를 재빨리 기록하고 뒤에서 대기 중인 의료팀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짧은 외침이 공기를 갈랐다. 복도 끝 작은 사무실 문 그림자에서 가벼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덩치가 컸지만 움직임은 차분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얼굴은 서류 사진에는 없었지만 그의 아우라는 팀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결코 뛰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 최 총경이 밝은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멈춰라, 경찰이다. 휴대폰 내려놓고 손들어. 남자는 최 총경을 바라보며 입술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먼 길을 왔군. 그의 낯선 억양이 철제 벽에 울렸다. 당신들은 나를 밤의 제왕이라 부르지.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박 경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상자들 뒤에 있는 생명이다. 강은서는 약간 왼쪽으로 서서 상자 자물쇠를 열기 시작하는 의료팀을 향한 남자의 시야를 가렸다. 밖에서 짧은 경적이 울렸다. 해상팀이 수송선이만 입구에서 차단되었음을 알렸다. 남자는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 총경이 신호를 보냈고 두 명의 대원이 측면에서 덮쳤다. 순식간에 저항이 일어났다. 의자가 넘어지고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혔다. 박 경감이 그의 왼팔을 강은서가 오른 손목을 제압했다. 수갑이 철컥거리며 채워지는 소리는 마치 빗줄기처럼 연이어 열리는 상자 자물쇠 소리와 맞물렸다. 첫 번째 상자가 열렸다. 습한 공기가 공포에 질린 젊은 얼굴들을 덮쳤다. 손전등 불빛이 눈물을 머금은 눈과 기도를 속삭이는 마른 입술 위에서 춤을 췄다. 안전합니다. 천천히 숨 쉬고 한 명씩 나오세요. 강은서가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서 초대했다. 한 말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쓰러진 뒤 강은서를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강은서가 조용히 물었다. 민석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민석. 강은서가 안동의 윤 여사가 보낸 낡은 종이 조각에서 보았던 수첩에 표시해 두었던 두 글자였다. 강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민석 씨. 창고 밖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지평선을 물들였다. 수송선은 제압되었고 경비원들은 하나둘 항복했다. 의료팀은 담요와 물,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속삭임 속에서만 불리던 지배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수갑을 찬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숨을 어둠을 찾듯 먼 곳을 응시했다. 남은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새로운 날과 다시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있었다. 신원 확인 작업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다. 박 경감은 희생자들을 구급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강은서는 따뜻한 물이 담긴 작은 컵을 든 윤민석과 함께 창고 문턱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가 미소를 참으며 말했다. 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다시는 아침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아침은 항상 와요. 강은서가 대답했다. 단지 우리가 때로 너무 오래 밤속에 있었을 뿐이죠. 정오 무렵 부두에서 짧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필리핀 당국이 한국, 중국, 그리고 인터폴 대표와 나란히 섰다. 최 총경이 간결하게 말했다. 이 국제 조직은 한 부두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백 명의 생명이 벼랑 끝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약속으로 젊은이들이 팔려나가지 않을 때까지 모든 그림자를 계속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임시 대기실에 전화가 울렸다. 저편에서 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몇 달 동안 찾아 헤맸던 이름을 불렀다. 윤민석이 수화기를 잡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다가 억눌렀던 흐느낌으로 터져 나왔다. 시적인 문장은 없었다. 그저 가장 넓은 상처를 닦기에 충분한 단순한 부름이었다. 어머니, 그날 밤 강은서는 조용해지기 시작한 부두 끝에 섰다. 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방금 지나온 긴 길을 생각했다. 차가웠던 평택항, 고요했던 부검실, 안산의 카페, 화성의 좁은 빌라, 산둥성의 숲, 바다 위에서 뛰던 레이더,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부두까지. 단 한 명의 영웅은 없었다. 그저 어둠이 손짓할 때 외면하기를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분노보다 더 강한 교훈을 남긴다. 손쉬운 일, 고액 연봉, 비자와 티켓까지 모두 해결해준다는 약속, 땀 없이 주어지는 화려한 무대, 이 모든 것은 함정의 가면일 수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정직한 조언으로 지켜주고 그들에게 신호를 읽는 법을 가르쳐주자.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존엄을 잘못된 손에 넘기게 해서는 안 된다. 밤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서로 손을 잡는 이들에게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 사랑, 그리고 굳건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생은 종종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격렬하며 때로는 우리를 안전한 해변에서 멀리 데려가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 같은 기회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약속에 유혹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심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야기는 노력과 올바른 의도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더 자주 조언해 줍시다.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자리 제안을 쉽게 믿지 말라고 일깨워 줍시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축복과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삶에 지친 누구에게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족, 친구, 그리고 마음의 믿음이 있는 한 어두운 밤 뒤에는 항상 새벽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지켜줍시다. 어둠이 거짓된 빛으로 우리를 속이게 두지 맙시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 함께함,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